모든 친척이 모인 민족 대명절날 차분하고 얌전한 줄 알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치만 보게 되면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숨막히는 금요일 오후였다. 대한민국 모든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민족대이동의 날. 하지만 최수진에게는 단순한 교통체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지옥의 아가리로 빨려 들어가는 길고 긴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편 강상우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은 해운대에 번쩍이는 마천루를 등지고 낡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배어있는 영도를 향해 꾸역꾸역 나아가고 있었다. 와, 그래도 이 시간이면 선방했다, 그치? 작년 추석 때보단 1시간은 번 것 같은데. 백미러로 아이 카시트에서 잠든 아들 민준을 확인한 상우가 기분 좋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명절을 맞아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아들의 설렘이 가득했다. 수지는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지시겼다. 선방? 1시간? 일찍 도착하면 1시간만큼 더 지옥을 견뎌야 한다는 뜻이라는 걸 이 남자는 평생 모를 것이다. 수진의 세상에서 시댁은 시간을 벌거나 잃는 개념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오직 버티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이 존재하는 전쟁터였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부산대교를 넘어서자 급격히 달라졌다. 세련된 상가와 널찍한 보행로 대신 회색 시멘트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골목들이 나타났다. 전봇대마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은 금방이라도 수진의 목을 옥죄일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이곳이 바로 영도 시어머니 박옥자의 왕국이었다. 우리 엄마 너 온다고 어제부터 얼마나 들떴는지 몰라. 아침부터 전화에서는 며느리 좋아하는 갈치 사놨다고 졸여서 먹여야 한다고 자랑을 하시더라. 갈치. 수지는 속으로 헛웃음을 쳤다. 결혼 첫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저 갈치 좋아해요라고 한마디 했던 것이 8년짜리 족쇄가 될 줄이야. 옥자는 늘 수진이 좋아하는 것을 빌미로 생색을 냈고 그 생색의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다. 내가 너 좋아하는 갈치를 이만큼이나 사다 놨으니 너는 내일 제사상에 올릴 20가지 전을 토시 하나 달지 말고 붙여내라. 말 없는 거래, 보이지 않는 계약. 수지는 그 계약서에 단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었지만 언제나 성실한 채무자여야만 했다. 어머니가 그러시겠지. 이 비싼 걸 사왔는데 내 입은 왜 대빨 나와 있냐고. 수진이 무심코 속마음을 내뱉었다. 상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또 시작이라는 표정이었다. 수진아, 가기 전부터 왜 그래? 좋게 생각하면 안 돼? 엄마가 정말 순수하게 널 생각해서 그러시는 걸 수도 있잖아. 순수. 수지는 그 단어가 든 칼로 상우의 심장을 찔러보고 싶다는 끔찍한 상상을 했다. 박옥자의 세상에 순수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었고 모든 말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순수라는 단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기만이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한 음식은 개나 갖다 줘도 안 먹겠다고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들 하나 낳은 거 말고는 잘하는 게 뭐냐고 하시는구나. 아, 그건 엄마가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런 거라니까. 속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너도 알잖아. 몰라. 나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믿을 뿐이야. 내 눈앞에서 내 부모님을 욕하고 내 인격을 짓밟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표현이 거칠어서라며 방관하는 남편. 딱 그게 내가 아는 전부야. 차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상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운전만 했다. 그래, 이게 강상우식 문제 해결법이었다.
갈등이 생기면 입을 닫고 외면하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 위에 더러운 붕대를 겹겹이 감아줄 뿐이었다. 마침내 차가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 낡은 2층 주택 앞에 멈춰 섰다. 옥색 대문은 칠이 벗겨져 흉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지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다. 그녀는 잠든 민준을 안아들고 차에서 내렸다. 상우는 트렁크에서 명절 선물 세트를 꺼내며 괜히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파마머리에 옥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수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초리는 마치 밀수품을 검사하는 세관원처럼 날카로웠다. 느릿느릿 뭐하다 이제 기어들어오냐. 해다 지겠다. 첫마디였다. 고생했다. 어서 와라 같은 평범한 인사는 옥자의 사전에 없었다. 그녀의 언어는 언제나 평가와 지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지는 민준을 고쳐 안으며 목소리를 짜냈다. 차가 많이 막혀서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차 막히는 거 몰랐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왔어야지.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하여튼 답답하기는. 옥자는 수진을 지나쳐 상우에게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 그제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네. 그녀는 상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들의 손에 들린 선물 세트를 받아들었다. 그러고는 마치 수진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걸 뭐하러 사와? 돈 아깝게. 이 돈이면 내 마누라가 빌빌대면서 부쳐먹는 파스 10장은 더 사겠다.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이었다. 옥자는 수진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갈치조림을 상 한가운데 놓았지만 정작 수진이 젓가락을 가져가자 매서운 눈으로 쏘아붙였다. 먹기 전에 간은 봤냐? 내 입에만 맞으면 뭐해. 우리 상우 입맛에 맞아야지. 수진은 갈치 한 점을 집어 상우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상우는 멋쩍게 웃으며 맛있는데? 수진이도 얼른 먹으라고 말했다. 옥자는 혀를 찼다. 즉, 지 서방은 짜게 먹는 것 뻔히 알면서 싱겁게 졸여놨네. 하여튼 정성이 없어, 정성이. 내가 사온 갈치가 아깝다, 아까워. 수진이 사온 샤인 머스켓을 후식으로 내왔을 때는 더 가관이었다. 옥자는 포도알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말했다. 요새는 이런 것도 가짜가 많다더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물렁한 거. 꼭 누구 같네. 수진을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수진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상우가 눈치 없이 포도알을 입에 넣고 와. 이거 진짜 달다. 어머니도 드셔보세요라고 외쳤다. 옥자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내 마누라가 주는 거면 독약도 좋다고 받아먹을 놈이다. 그러니 마누라가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하지. 그날 밤 수지는 낯선 방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는 상우와 민준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건너편 방에서는 옥자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의 공기는 무거웠고 끈적거렸다. 마치 늪처럼 그녀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영도의 밤바람은 비릿한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다. 저 멀리 부산항대교의 불빛이 아득하게 빛났다. 저 다리만 건너면 해운대에 자기 집이 있는데, 자유로운 화가 최수진으로 살 수 있었던 그녀의 세상이 있는데, 도망치고 싶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외침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엄마라는 이름의 족쇄, 아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일은 더 끔찍한 하루가 될 것이다.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그리고 옥자의 끝없는 언어 폭력.
과연 이번 추석도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까? 아니, 이제는 버티고 싶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싶었다. 수지는 차가운 창틀에 이마를 기댄 채 다가올 폭풍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옥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그녀는 그 무대의 가장 비참한 주인공이었다. 추석 당일의 새벽은 푸른 빛이 감도는 회색이었다. 수지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병사처럼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떴다. 몸이 기억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상우와 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었다. 저들은 저렇게 평화로운데 왜 나만 이 새벽의 찬 공기를 마시며 전쟁터로 향해야 하는가? 수지는 소리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이미 거실 소파에는 옥자가 유령처럼 앉아 아침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수진을 발견한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벌써 일어났냐? 잠귀도 박네. 하긴 팔자가 사나우면 잠이라도 없어야지. 또 시작이었다. 수지는 대꾸할 힘도 없어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를 둘렀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옥자가 담가 놓은 각종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수지는 이 차가운 부엌의 주인이자 노예가 되어야 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기 시작했다. 동그랑땡, 깻잎전, 동태전, 호박전. 끝도 없는 전의 행렬. 수진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기계처럼 손을 놀렸다. 옥자는 소파에 앉은 채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훈수를 뒀다. 야! 동태전에 밀가루를 그렇게 쳐바르면 퍽퍽해서 먹겠냐? 살살 털어내야지. 그것도 내가 가르쳐줘야 알아? 깻잎전 속은 왜 그렇게 삐져나오게 만들어? 보기만 해도 복 떨어지게 생겼네.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상 엎었다, 상 엎었어. 기름 좀 아껴 써라.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펑펑 쓸 수 있나? 친정에서 그렇게 헤프게 사는 것만 배워왔지? 수진의 귀는 점점 먹먹해졌다. 옥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의미 있는 단어로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날카로운 소음,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기계음일 뿐이었다. 허리를 펴고 잠시 숨을 고르자 등 뒤에서 옥자의 목소리가 창처럼 날아와 박혔다. 어디서 어른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워?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결국 수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뜨거운 기름 위로 떨어졌다. 치익의 소리를 내며 눈물이 증발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이 집안에서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오전 내내 이어진 노동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송편. 어젯밤 수진이 반죽해 숙성시켜둔 반죽과 깨소. 옥자는 식탁 의자에 떡하니 앉아 수진이 송편 빚는 모습을 매섭게 지켜보았다. 송편은 예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는데 넌 이미 아들 낳았으니 대충 빚어도 상관없겠네. 비아냥거림에도 수지는 묵묵히 손을 놀렸다. 어릴 적 친정 어머니와 함께 도란도란 송편을 빚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시렸다. 그때는 세상이 이렇게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한참 동안 수진의 손을 지켜보던 옥자가 갑자기 손을 뻗어 수진이 막 빚어놓은 송편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곤 엄지와 검지로 그것을 지그시 눌렀다. 송편은 힘없이 뭉개지며 속을 터뜨렸다. 이게 송편이냐, 진흙덩어리냐? 옥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뭉개진 송편을 경멸하듯 식탁 위에 내던졌다. 이딴 걸 조상님 상에 올리라고. 내 정성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돼? 차라리 시장에서 사오는 게 낫겠다. 아니, 내 애미는 시집가는 딸한테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뭐 했대? 집구석 수준 알만하다. 내 애미. 그 말이 수진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세상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도 엄마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방금 막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놓은 모둠전 접시를 집어들었다. 옥자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 미친년이 뭘 하려고. 수지는 그 접시를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쨍그랑응.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형형색색의 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하얀 접시는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놀라 방에서 자고 있던 상우와 민준이 뛰쳐나왔다. 집안의 모든 시간이 멈췄다. 흩어진 전 조각들과 깨진 접시 파편 사이로 수진이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어머니, 제 이름은 최수진이에요. 당신 종년이 아니라고요.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8년간 억지로 삼켜왔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래요. 나 송편 이따위로밖에 못 빚어요. 전도 제대로 못 붙이고 당신 아들 입맛 하나 제대로 못 맞춰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당신한테 평생 이렇게 인격 모독당하면서 살아야 할 만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수지는 옥자를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리고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 들을 분 아니니까. 차라리 날 죽여요.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마. 옥자는 생전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상우가 당황하며 수진의 팔을 붙잡았다. 수진아, 너 왜 이래? 진정해. 엄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수진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상우의 손을 뿌리쳤다.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당신은 봤어? 당신 엄마가 내 송편을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당신은 들었냐고. 언제나처럼 당신은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들었겠지. 수지는 상우를 향해 악을 썼다. 이 집에서 나만 미친년이야. 나만 이상한 년이고 나만 버티지 못한 나약한 년이지. 당신들 모자는 아무 잘못 없지. 안 그래? 그때였다. 이 모든 광경을 겁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던 민준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으아앙. 엄마 무서워. 할머니 무서워.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 아수라장의 종지부를 찍는 비명과도 같았다. 수지는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접시 파편처럼 흩어진 자신의 삶을 보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옥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상우는 우는 아들과 오열하는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지옥 같던 추석 아침. 풍요와 감사의 날은 한 가족에게 가장 끔찍한 파국의 날이 되어버렸다. 깨져버린 접시는 다시 붙일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쨍그랑 하는 굉음이 멎고 수진의 오열과 민준의 울음소리가 잦아든 후 집안에는 무덤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기는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워져 숨 쉴 때마다 폐부를 찔렀다. 바닥에 흩어진 기름 묻은 전 조각들과 하얀 사기 그릇의 파편들은 방금 전 벌어진 전쟁의 참상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물이었다. 수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다. 철컥하는 빗장 소리는 그녀가 세상과 긋는 마지막 경계선처럼 들렸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후회? 아니, 후회는 없었다. 차라리 후련했다. 8년 묵은 고름을 짜낸 듯한 아프지만 시원한 해방감. 그녀는 방금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필름처럼 되감아 보았다.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치던 자신의 목소리, 경악하던 남편의 얼굴,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던 전접시. 그것은 며느리 최수진이 아니라 인간 최수진이 터뜨린 생존의 절규였다. 깨진 접시 파편에 긁힌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붉은 피를 보자 잊고 있던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심장이었다. 쿵, 쿵, 쿵.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이혼인가? 민준이는 어떡하지?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파도 밑바닥에는 이제 다 끝내도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기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지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의 무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과거의 자신들이 아른거렸다. 이젤 앞에서 밤새 그림을 그리던 20살의 수진, 상우의 프러포즈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수진, 그리고 이 집 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의 불안한 수진까지. 그 모든 수진이 지금의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한편 안방으로 들어간 옥자는 화장대 의자에 맥없이 쓰러져 앉았다. 그녀의 손은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서랍을 열어 혈압약을 찾아 입안에 털어넣었다. 물도 없이 약을 삼키자 쓴맛이 확 퍼졌다. 미친년, 저 미친년. 그녀는 며느리를 향한 욕설을 끊임없이 되뇌었다. 감히 이 집안의 어른인 자신에게 대들다니. 그것도 모자라 조상님께 올릴 제사 음식을 내동댕이 쳐? 옥자의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들끓었다. 아들 하나만 보고 참고 살았던 세월이었다. 술 주정뱅이 남편의 폭력도,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자신을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등살도 다 견뎌냈다. 오직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아들 내외를 거느리는 어른이 될 날만을 꿈꾸며 버텼다. 그런데 저가짜는 며느리년이 자신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옥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며느리 가르치는 게 시어머니 된 도리지. 다 너 잘 되라고 한 소리 아니었냐? 요즘 것들은 쓴소리 한마디를 못 견디고 저렇게 발광을 하니.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다. 하지만 기억의 한편에서 오래전 잊고 지냈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년아, 국이 짜다. 내 서방 잡아먹을 년. 수십 년 전 자신의 시어머니가 식판을 엎으며 소리치던 목소리였다. 그 순간 옥자는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그때 그 시어머니와는 달라.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끔찍한 과거의 편린들을 떨쳐내려 했다. 거실에서는 상우가 속수무책으로 서성였다. 그의 발밑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전쟁의 잔해가 널려 있었다. 아들 민주는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다. 상우는 아이를 안아들고 수진이 잠근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수진아,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대답이 없었다. 수진아, 제발. 엄마도 충격 많이 받으셨어. 내가 먼저 사과하고. 말을 뱉는 순간 상우는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한지 깨달았다. 사과? 지금 이 상황에서 아내에게 사과를 하라고. 그는 무엇을, 누구에게 사과하라는 것인가? 그는 방문의 이 말을 기댔다. 어릴 적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던 밤이 떠올랐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 그리고 그 방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기만 했던 어린 자신. 그때 그는 다짐했었다. 내가 크면 절대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랬듯 그는 어머니가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을 방관했다. 아니, 어쩌면 동조했는지도 모른다. 엄마도 외로운 사람이니까 표현이 거칠 뿐 악의는 없으니까 따위의 말들로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비겁함을 포장해왔다. 그는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다. 상우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우는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 사람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자신을 부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한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과 마주하며 절망하고 있었다. 얼어붙은 시간, 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각자의 참호에 갇혔다. 문 하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고립. 추석 아침에 햇살이 거실 창으로 길게 들어와 깨진 접시 파편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부서진 조각들을 더욱 날카롭고 처참하게 보이게 할 뿐이었다. 이 깊고 어두운 참호에서 과연 그들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니, 빠져나오려는 의지라도 남아있기는 한 걸까? 엉망으로 끝난 차례. 아니, 차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의식이었다. 조상에게 올리는 정성스러운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증오와 원망을 확인하는 끔찍한 의식. 수진의 폭발 이후 상우가 억지로 몇 가지 음식을 주워 담아 상을 차렸지만 그 위엔 어떤 경건함도 깃들지 않았다. 옥자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수진은 제 방에서, 상우는 거실에서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그저 아들 민준만이 눈치를 보며 아빠와 엄마의 방문 앞을 오갈 뿐이었다. 정오가 지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집안을 감싼 살얼음 같은 공기를 즉시 감지했다. 바닥에 남은 희미한 기름 자국, 치웠음에도 여전히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무엇보다 핏기 하나 없이 굳어있는 상우와 수진의 얼굴. 눈치 빠른 작은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가 너무 일찍 왔나 보내라며 서둘러 봉투만 건네고 돌아섰고, 다른 친척들도 약속이나 한 듯 짧은 인사만 나누고 꽁무니를 뺐다. 그들에게 이 집은 전염병이 창궐한 곳이나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떠나고 집안에 다시 세 사람, 아니 네 사람만이 남았다. 수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단 1분도 이 집에서 숨 쉴 수 없다고. 이것은 감정적인 분노나 일시적인 반항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상우가 그녀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수진아,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수지는 그를 무시했다. 그녀의 눈에 상우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그저 시어머니의 아들, 자신의 고통을 외면한 방관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놀고 있는 장난감 더미로 다가가 아이의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상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의 손길은 단호하고 거침없었다. 보면 몰라? 가려고. 이 지옥에서 나가야겠어. 어딜 가? 지금 이 상황에서. 친척들 다녀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럼 언제 가? 당신 어머니가 주는 사약을 웃으면서 받아 마시고 당신이 차려주는 장례식에 얌전히 누워있을 때까지 기다려.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민준의 옷 몇 가지를 챙겨 담을 가방을 찾았다. 하지만 마땅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거실 한쪽 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작의 장롱이 눈에 들어왔다. 옥자의 혼수품이자 그녀의 자부심이며 수진에게는 한 번도 열어볼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금기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수진에게 금기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장롱으로 다가갔다. 최수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상우가 소리치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매섭게 그를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당신을 죽여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다. 상우는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수진은 뻑뻑한 장롱문을 힘주어 열었다. 안에서는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수십 년 묵은 시간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낡은 이불과 한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수지는 그 안을 뒤져 민준의 옷가지를 담을 낡은 보자기라도 찾으려 했다.
이불을 헤집던 그녀의 손끝에 딱딱하고 각진 무언가가 닿았다.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자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비단 보자기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보랏빛 비단 위에는 빛바랜 항문의 자수가 놓여 있었다. 수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는 두꺼운 하드커버로 되어 있었지만 모서리는 달아해져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노트의 첫 장을 넘겼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지금의 옥자의 글씨와는 사뭇 다른 앳되지만 힘있는 필체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옥자의 젊은 시절 일기장이었다. 첫 장의 날짜는 수십 년 전이었다. 수지는 홀린 듯이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늘 시어머니는 내가 차린 밥상을 발로 찼다. 국이 짜다 했다. 소금으로 내 얼굴을 문지르며 내 서방 잡아먹으려니라고 소리쳤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담배만 피우러 나갔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아들을 낳아야 하는 가축일 뿐이다.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시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나를 씨바지라 불렀다. 오늘도 그랬다. 남편은 아버지를 말리기는커녕 내게 애비 말끝마다 토달지 말라며 손찌검을 했다. 갈비뼈가 아프다. 부러진 것 같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다. 이 고통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곳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언과 폭력에 기록돼. 수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은 차라리 애교로 느껴질 정도의 참상이었다.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죽고 싶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 하지만 뱃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나의 아기. 의원이 아들이라 했다. 이 아이만 보고 참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내자.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자. 일기장 곳곳에는 눈물 자국으로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 자국 위로 수진의 눈물이 겹쳐 떨어졌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향해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문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들 상우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쓴 듯한 마지막 일기였다. 훗날 내 아들이 장가를 가고 나도 시어머니가 될 날이 오겠지. 나는 오늘 내 모든 눈물을 걸고 맹세한다. 내 며느리는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 딸처럼 아껴주고 친구처럼 아껴주리라.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대물림은 내 대에서 반드시 끊어내리라.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고 괴롭히던 저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한때는 자신과 똑같은, 아니 자신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런 맹세를 했다고. 그렇다면 지금의 박옥자는 대체 무엇인가? 그 맹세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왜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었다. 동정심? 연민? 아니,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거대한 기만감에 가까웠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진실을 알아버린 관객처럼 수지는 허탈함과 함께 섬뜩한 분노를 느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어느새 안방에서 나온 옥자가 수진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자신의 성역을 침범당한 주인의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옥자는 수진의 손에 들린 일기장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너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모두 말라버렸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노트가 아니었다.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이자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탄이었다. 수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옥자와 그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우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수지는 일기장을 든 채 옥자와 상우를 마주보고 섰다. 그녀의 주변 공기가 기묘하게 변해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있던 가엾은 피해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예리한 칼날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이 서 있었다. 옥자는 자신의 가장 깊은 치부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수진에게 달려들었다. 그거 이리 내놔, 이 도둑년아. 하지만 수진은 가볍게 몸을 피해 옥자의 손길을 피했다. 그리고는 상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상우 씨, 이것 좀 봐. 그녀는 남편을 상우 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상우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것은 관계의 종말을 고하는 서곡이었다. 수지는 상우에게 일기장을 내밀었다. 상우는 망설이며 아내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받아. 당신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약속을 했었는지 똑똑히 보라고. 상우는 마지못해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달아오르기를 반복했다. 어머니가 겪었던 끔찍한 고통에 대한 충격, 아버지에 대한 묵혀둔 분노, 그리고 마지막 장의 맹세를 읽었을 때의 복잡한 감정. 그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은 그 눈빛에서 한 가닥 희망을 찾으려 했다. 어쩌면 이 남자가 이제라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편에 서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 이것 좀 봐. 어머니도 나랑 똑같았어. 아니, 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당신은 알겠어?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것은 질문이자 마지막 호소였다. 하지만 상우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수진의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옛날 이야기잖아. 상우는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이 복잡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픈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우리 엄마 저렇게 고생하며 평생을 사셨어. 그러니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 이해. 그 단어가 독침처럼 수진의 심장에 박혔다. 이해하라니. 누가 누구를 이해하라는 것인가? 이해? 수진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그래, 이해해야지. 당신 어머니는 힘들게 사셨으니까 그 고통을 며느리인 나한테 고스란히 복수해도 이해해야 하는구나. 당신 어머니는 과거에 맞고 사셨으니까 지금 나한테 언어 폭력을 퍼부어도 되는 면죄부라도 받은 거구나. 그게 당신이 내린 결론이야? 말 좀 곱게 할 수 없어. 당신이야말로 엄마를 자극한 거잖아. 아침부터 사사건건 말대꾸하고 결국엔 제 사상까지 엎었잖아. 엄마가 저 일기장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당신이 자기 상처를 후벼 파는 무기로 쓴다고 생각하실 거 아냐?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어느새 아내를 꾸짖는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수진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하고 있었다. 수진은 상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 하지만 지금 그 얼굴 위에는 비겁함과 자기기만, 그리고 책임 회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과 시어머니를 연결해줄 다리가 아니었다.
그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아득하고 험준한 절벽일 뿐이었다. 자신을 끝없이 밀어 떨어뜨리는.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수진이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말했다. 상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 어머니를 자극했고 내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당신 어머니도 아무 잘못 없어. 이 집안에서 잘못한 건 주제도 모르고 당신과 결혼해서 화가라는 꿈 따위나 꾸고 시어머니한테 대들기나 한 난 최수진 하나뿐이야.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다 무너뜨릴 듯한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상우의 손에서 일기장을 빼앗아 옥자에게 돌려주었다. 옥자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기장을 품에 안았다.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수지는 상우를 향해 몸을 돌렸다. 우리 이혼하자.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감정적인 외침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내려지는 차갑고 명료한 최종 판결이었다. 이혼? 지금 제정신이야? 상우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다급하게 수진의 팔을 붙잡았다. 너 지금 화나서 이러는 거지?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 생각은 안 해? 수진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상우를 뿌리치며 그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그리고 그 입에 우리 민준이 이름 올리지 마. 당신이 민준이 아빠라는 게 내 인생 최악의 수치야. 최수진.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 당신 어머니 그늘 밑에서 엄마가 불쌍하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따위의 말들로 평생 자기기만 하면서 나는 내 아들 민준이만큼은 당신처럼은 안 키울 거야. 절대로. 수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문 밖에서 상우가 절규하듯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수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에서 강상우라는 남자는 방금 완벽하게 삭제되었다. 길고 길었던 8년의 결혼 생활이 남편이라는 이름의 절벽 앞에서 처참하게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부산항의 새벽은 비릿한 갯내음과 생선 비린내, 그리고 억척스러운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시작되었다. 젊은 옥자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동이 트기도 전에 자갈치 시장의 좌판 앞에 서야 했다. 시어머니는 옥자를 며느리가 아닌 일꾼으로 여겼다. 아가, 이것 좀 하거라가 아니라 야, 빨리 이거 안 나르고 뭐하냐? 는 고함이 그녀를 움직이는 언어였다. 그녀의 남편 상우의 아버지는 허울 좋은 장남이었다. 낮에는 부둣가에서 노름으로 시간을 허비했고 밤에는 술에 취해 들어와 옥자에게 손찌검을 했다. 그의 집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의 폭력에는 이유가 없었다. 그저 세상에 대한 분풀이를 가장 만만한 아내에게 쏟아낼 뿐이었다. 옥자는 맞고 울고 다음 날이면 다시 부은 얼굴로 좌판에 나가 생선을 팔았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폭력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계집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며 부추겼다. 한 번은 옥자가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탕국간을 잘못 맞췄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뜨거운 국자로 그녀의 팔뚝을 찢었다. 옥자의 팔에는 지금도 그때 생긴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날 밤 옥자는 영도다리 위에서 차가운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뱃속에서 처음으로 태동이 느껴졌다. 툭. 작은 생명이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 옥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괴물이 되어서라도 살아남겠다고. 상우가 태어난 후 옥자는 더욱 억척스러워졌다. 남편의 폭력 앞에서도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다.
그녀는 아들 상우를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존재의 이유로 여겼다. 낡은 일기장에 자신의 고통을 토해내고 미래의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자신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겨 넣는 것이 그녀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그 억척스러움이 언젠가 자신을 또 다른 괴물로 만들게 되리라는 것을. 서울의 한 미대 캠퍼스는 자유와 낭만 그리고 짙은 유화 물감 냄새로 가득했다. 수지는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 중 하나였다. 그녀의 붓터치는 과감했고 색감은 독창적이었다. 교수들은 그녀를 천재라 불렀고 친구들은 그녀의 재능을 부러워했다. 그녀는 졸업 후 파리로 유학을 가 자신의 이름을 건 갤러리를 여는 꿈을 꾸었다. 상우를 만난 것은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던 겨울이었다. 대기업에 다니던 그는 젠틀했고 유머러스했으며 무엇보다 수진의 그림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 그는 수진의 밤샘 작업을 말없이 지켜봐 주었고 그녀의 손에 묻은 물감을 닦아주며 당신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속삭였다. 수지는 그 다정함에 빠져들었다.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느껴졌다. 상우는 결혼 후에도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영도의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옥자는 무뚝뚝했지만 평범한 시골 어른처럼 보였다. 수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옥자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에 새댁이 밥은 제대로 차려 먹냐, 상우 아침은 굶기는 거 아니냐며 사사건건 간섭했다. 수진이 개인전을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하면 옥자는 여자가 시집 왔으면 남편 뒷바라지가 먼저지 그깟 그림 쪼가리가 밥 먹여주냐고 쏘아붙였다. 상우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라며 옥자를 감쌌고 나중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당신 그림으로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라며 수진의 꿈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수진의 날개가 꺾인 것은 민준을 임신하면서부터였다. 입덧이 심해 붓을 들 수조차 없었다. 어렵게 잡았던 첫 개인전 기회도 포기해야 했다. 옥자는 잘 됐다. 여자가 애 가졌으면 집에 얌전히 붙어 있어야지라며 기뻐했다. 아이를 낳고 나자 수진의 삶에서 화가 최수진은 사라지고 상우 아내, 민준 엄마 그리고 박여사 며느리만 남았다. 캠퍼스 대신 기저귀를 갈고 물감 대신 이유식을 만들었다. 그녀의 세상은 해운대의 작은 아파트와 영도의 시댁이라는 두 개의 감옥으로 축소되었다. 옥자는 생존을 위해 괴물이 되는 길을 택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을 보상받으려는 듯 며느리에게 더 날카로운 발톱을 세웠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과거의 상처를 되갚아줄 대상이었다. 그녀는 일기장에 썼던 자신의 맹세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아니, 어쩌면 잊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정했는지도 모른다.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수지는 처음에는 순응했다. 꿈을 포기하고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화가 최수진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었다. 옥자의 폭언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고 상우의 방관은 그녀를 세상에 홀로 남겨두는 배신이었다. 추석날 아침 그녀가 내동댕이 친 것은 단순한 전접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8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며느리라는 이름의 껍데기였다. 두 여자는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며느리라는 굴레 안에서 같은 고통을 겪었다. 한 사람은 고통에 순응하여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파국을 선택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옥자는 낡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있었고 굳게 닫힌 방문 뒤에 수지는 휴대폰을 쥔 채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여자의 시간이 비극적으로 교차하는 순간
이 집안의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집. 추석 당일의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길고 음울한 그림자를 거실에 들이우고 있었다. 시계는 분명히 똑딱거리며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 집안의 시간은 수진이 이혼을 선언한 그 순간에 얼어붙어 박제된 듯 했다. 수진은 방 안에 갇힌 채, 아니 스스로를 가둔 채 변호사와 통화를 마쳤다. 수화기 너머의 냉정한 목소리는 이혼 절차와 양육권 문제에 대해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동안 수진은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토대를 다지고 있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며느리나 아내라는 불안정한 집안이 아닌 최수진이라는 단단한 안반 위에. 문 밖의 세상은 고요했다. 상우가 문을 두드리고 애원하던 소리도 옥자의 분노에 찬 기척도 모두 잦아든 후였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폐허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은 정적. 민준이는 어느새 지쳐 잠들었는지 아이의 작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녁이 되었다. 하지만 누구도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고 누구도 배고픔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 집의 공기는 음식을 삼키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다 상우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주방에서 물이라도 끓이려는 듯 서성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TV 화면의 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초라하고 무력하며 모든 것을 망쳐버린 남자의 얼굴. 수지는 그 모습을 방문의 작은 틈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 도망치듯 떠나지는 않겠다고. 이혼 서류를 내밀고 법정에서 싸우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상우나 옥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롯이 지난 8년간의 자신을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다. 상처에 밴드를 붙이기 전에 골마 터진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고 소독하는 과정. 수지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등장에 상우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지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거실을 가로질렀다. 옥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왕국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성벽에 기댄 늙은 패잔병처럼 보였다. 수지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더 이상 그 안에는 분노나 원망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가 오늘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봤어요. 옥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거기엔 저보다 더 끔찍한 지옥을 견뎌낸 한 여자가 있었더군요. 남편에게 맞고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죽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썼는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소설을 읽어내려가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맹세를 했죠. 수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이 옥자의 옆모습에 고정되었다. 훗날 내 며느리는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 딸처럼 친구처럼 아껴주리라. 기억나세요, 어머니? 그 순간 옥자가 획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내가 뭔데?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증오는 선명했다. 내가 뭔데 내 과거를 들먹여. 어디서 감히 남의 물건을 훔쳐보고 아는 체를 해. 이 도둑년 같은 게. 도둑질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까지 제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그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수지는 옥자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궁금했어요. 정말 미치도록 궁금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까지 하셨으면서 왜 저한테는 똑같은 지옥을 선물하셨어요? 이것은 비난이 아니었다. 순수한 질문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과거의 피해자였던 옥자에게 현재의 피해자인 수진이 던지는 근원적인 물음. 옥자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대답 대신 독설을 퍼부었다. 내가 뭘 알아? 요즘 것들은 배가 불러서 그래. 나 때처럼 굶어봐야 뼈 빠지게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겪은 고생의 반이 반도 안 한 년이 어디서 아는 척이야. 네, 전 어머니처럼 굶어보지도 맞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통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도 제 나름의 지옥을 겪었어요. 제 꿈이 꺾이고 제 이름이 지워지고 제 존재가 부정당하는 고통이요. 어머니가 제 그림을 보며 그깟 그림 쪼가리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제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그 고통은 굶주림이나 매질보다 덜한 건가요? 수지는 처음으로 옥자에게 자신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동안은 그저 옥자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피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무기처럼 꺼내 보이고 있었다. 상우가 둘 사이를 막아서려 했다. 수진아, 그만해. 엄마 힘들어하셔. 수지는 싸늘하게 웃으며 상우를 쳐다봤다. 힘들어야죠. 저도 힘들었으니까. 아니, 지금도 힘들어요. 당신 어머니가 평생 힘들었던 것처럼 저도 아마 평생 힘들 거예요. 당신들 모자가 내 가슴에 새겨놓은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테니까. 그러고는 다시 옥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까웠다. 제발 대답해 주세요, 어머니. 왜 당신의 고통을 제게 복수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보다 행복해 보이는 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당신처럼 불행해져야만 직성이 풀리셨어요? 아니면 저를 보면서 과거에 자신을 괴롭히던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때 하지 못했던 반항을 지금 저한테 하고 계셨던 건가요? 대체 뭐예요? 이유라도 알아야 저도 덜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수진의 외침에 옥자의 철옹성 같던 방어막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분노와 증오가 아닌 깊은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른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힘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새어나오는 작은 물줄기와도 같았다. 수지는 그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자신의 진실이 마침내 닿았다는 것을. 한 방울의 눈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옥자의 뺨을 타고 흐른 그것은 수십 년간 굳어있던 감정의 빙벽을 녹이는 첫 신호탄이었다. 곧이어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억눌린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흡흡. 수지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상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 하고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옥자에게 닿지 않았다. 옥자는 수진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갇혀있던 또 다른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다. 마침내 댐이 터졌다. 으흐흑 흐어엉. 옥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통곡이었다. 한평생을 버티게 해주었던 억척스러움과 도끼라는 갑옷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있던 연약하고 상처 입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소파 위에서 오열했다. 자갈치 시장 좌판에서 손이 얼어가며 생선을 팔던 젊은 날의 서러움, 술에 취한 남편의 발길질 아래서 신음하던 밤의 공포,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시어머니에 대한 묵은 증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들 하나만 보고 견뎌왔던 기나긴 세월의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수진과 상우는 그 거대한 슬픔의 폭풍 앞에서 압도당했다. 특히 상우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만을 보고 자랐다. 눈물 따위는 모르는 사람,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여장부. 그것이 아들이 아는 어머니 박옥자의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앞에서 어머니는 평생 본 적 없는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참을 울부짖던 옥자가 헐떡이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서없고 엉망이었지만 그 어떤 논리적인 말보다 더 진실했다. 내가 나쁜 년이다. 내가 죽일 년이야.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내리치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행복해 보이는 게 싫었다. 그림 쪼가리 붙들고 웃는 내 모습도 보기 싫었고 내 친정 부모랑 살갑게 통화하는 목소리도 듣기 싫었어. 내가 평생 갖지 못했던 걸 너는 너무나 쉽게 가진 것 같아서 배알이 뒤틀리고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 옥자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감정, 시기와 질투를 마침내 인정했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었어. 사랑받는 아내, 귀한 며느리 하지만 내 팔자엔 그런 게 없었지. 그래서 다짐했다. 내 며느리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막상 널 보니 그 약속은커녕 내가 당했던 것보다 더 모질게 널 괴롭히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내가 나처럼 불행해지길 바라는 내가 너무 무서워서,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더 너를 몰아세웠다. 내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너도 똑똑히 보라고. 차라리 내가 나를 미워하고 떠나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괴물의 끔찍한 자기 고백이자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였다. 옥자는 자신의 상처가 자신을 어떻게 뒤틀린 괴물로 만들었는지를 자기 혐오 섞인 언어로 모두 토해냈다.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상우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어머니의 지독한 사랑과 증오, 아내의 깊은 절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이 저질러온 끔찍한 잘못들. 그는 자신이 두 사람 모두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머니의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아내의 고통을 비겁하게 외면했다. 그는 중재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방관자였다. 상우는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와 망연자실한 아내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쿵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다. 그는 먼저 수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한 자세였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남편 될 자격이 없는 놈이야. 당신이 얼마나 아프고 외로웠을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당신의 꿈을 지켜주기는커녕 짓밟았고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기는커녕 내팽개쳤어. 나는 비겁했고 무능했고 이기적이었어. 제발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놈이지만 정말 미안하다, 수진아. 상우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것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사과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자의 진심 어린 참회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통곡하는 어머니, 옥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옥자가 눈물 어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엄마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빠한테 맞고 울던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 상처가 평생 엄마를 괴롭히는 동안에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그렇게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더 좋은 아들이었다면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지진 않으셨을 텐데 죄송해요. 상우의 참회는 두 여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었다. 그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 모두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자신의 과오가 있었음을 고백했다. 거실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한참 동안 이어졌다. 증오와 원망, 시기와 질투, 회피와 방관으로 얼룩졌던 이 집안의 모든 감정들이 눈물이 되어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거실에는 새로운 종류의 침묵이 찾아왔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고통스러운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쏟아낸 후의 탈진과 상처를 마주한 자들의 고요한 비애가 섞인 평화에 가까운 침묵이었다. 이 기나긴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울음이 멎은 거실의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세 사람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휩쓸고 간 해변에 남겨진 생존자들처럼 말없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옥자는 퉁퉁 부은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고 상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지는 텅 빈 눈으로 바닥의 한 점을 응시했다. 감정의 경랑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상우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3개를 쟁반에 받쳐들고 나타났다. 그는 옥자와 수진의 앞에 각각 찻잔을 내려놓았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그 단순하고 소박한 행위가 이 집안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배려처럼 다가왔다. 수지는 말없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손끝으로 전해졌다. 옥자도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목이 잠겨있던 그녀가 마침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무릎 끝을 보며 말했다. 그 그림 다시 그려라. 그것은 명령도 허락도 아니었다. 조심스럽고 미안함이 가득 담긴 제안이었다. 내가 쓰던 화실 아직 그대로 있냐? 먼지만 쌓이고 있겠네. 당장 치우고 다시 시작해. 내 인생 그렇게 썩히지 마라. 수지는 놀라 고개를 들어 옥자를 보았다. 옥자는 여전히 그녀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최수진의 삶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뜨거운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줄 뿐이었다. 옥자는 어렵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일 당장 내 친정 가봐라. 안사돈 놀라셨을 거다.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꼭 좀 전해주고. 친정. 옥자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았다. 결혼 후 8년간 수진에게 친정은 명절에 금지된 단어였다. 옥자의 그 말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오랜 아집과 독선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항복 선언과도 같았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수진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수진아, 이혼하자는 말,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내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어떻게 널 붙잡겠어. 내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결정해.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존중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나 변명이 없었다.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태도였다. 하지만 그래도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할게. 나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다시 시작할 기회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할 기회. 당신의 남편으로, 민준이의 아빠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수지는 상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깨져버린 신뢰는 하룻밤에 눈물과 사과로 붙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이혼을 할지 아니면 당신에게 기회를 줄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전처럼은 살 수 없어요. 절대로. 그것이 수진의 대답이었다. 거절도 승낙도 아닌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밤이 깊었다. 세 사람은 아무도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상우가 주방에서 라면 3개를 끓여왔다. 화려하고 부담스럽기만 했던 차례상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식사. 하지만 세 사람은 말없이 작은 겸상에 둘러앉아 함께 라면을 먹었다. 후루룩 면발을 넘기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웠다. 그것은 지난 8년간 이 집에서 함께 했던 그 어떤 식사보다도 더 솔직하고 평등한 식사였다. 식사를 마치고 수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고 미래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지독했던 절망의 냄새는 조금 옅어져 있었다. 깨진 접시를 다시 붙일 수 있을까? 아마 완벽하게 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금이 간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 균열의 흔적을 서로 인정하고 보듬어 안으며 살아갈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 수지는 생각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먼지 쌓인 화실의 문을 열 것이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녀의 삶은 이제 달라져야만 했다. 화가 최수진의 삶을 되찾는 것. 그것이 깨진 접시를 붙이는 시간의 첫 시작이 될 터였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영도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밤새 묵은 감정의 폭풍우를 씻어내기라도 한 듯 투명한 햇살이 낡은 주택의 창문을 넘어와 거실을 비추었다. 공기는 더 이상 날카롭거나 무겁지 않았다. 어색하긴 했지만 그 속에는 어젯밤의 격렬한 통증을 함께 겪어낸 사람들 사이에 기묘한 유대감 같은 것이 희미하게 떠다녔다. 수지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다.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명절 아침의 늦잠이었다. 눈을 뜨자 상우가 이미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있었다. 그는 수진의 기척을 느끼고는 조용히 돌아보며 물었다. 잘 잤어? 그 평범한 아침 인사가 낯설었다.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에는 작은 여행 가방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수진과 민준의 것, 다른 하나는 상우의 것이었다. 상우가 밤새 짐을 싼 모양이었다. 함께 떠나겠다는 무언의 의지 표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이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았을 때 옥자는 이미 밥과 간단한 묵국을 차려놓았다. 어제의 라면보다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소박한 밥상이었다. 옥자는 어제처럼 수진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저 민준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애들은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 종일 잘 논다. 그녀가 수진에게 직접 말을 거는 대신 손자를 통해 온기를 전하려는 서툰 방식이었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설거지는 상우가 했다. 그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이 집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옥자는 그 모습을 잠시 쳐다보더니 못마땅한 듯 혀를 차면서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묵인이었다. 떠날 시간이 되었다.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고 상우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섰다. 옥자도 말없이 그 뒤를 따라 나와 옥색 대문 앞에 섰다.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세 사람 모두 망설이고 있었다. 수진이 먼저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라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때 옥자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수진이 놀라 쳐다보자 옥자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내 부모님 용돈 드려라. 빈손으로 가지 말고. 봉투 안에는 빳빳한 지폐 몇 장이 들어있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옥자가 처음으로 수진의 부모를 인정하고 며느리의 친정 가는 길을 축복해준 상징적인 행위였다. 수진은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옥자는 그 대답을 듣고는 이번엔 상우를 향해 매섭게 쏘아붙였다. 강상우. 내 엄마. 똑똑히 들어. 이제부터 내 마누라한테 잘해라. 눈물 흘리게 만들지 말고 기죽게 만들지도 마. 만약 한 번만 더 내 며느리 속 썩였다는 소리 들리면 그땐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줄 알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들에게 투영하는 그녀다운 서툰 방식의 사과이자 다짐이었다. 상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엄마.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차가 서서히 움직여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옥자는 옥색 대문 앞에 미동도 없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한없이 작고 외로워 보인다고 수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차가 영도 다리를 건너 부산항대교 위를 달렸다. 어제 이 다리를 건널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억압과 절망의 길이었던 어제의 도로는 오늘 미약하지만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되어 있었다. 화실, 언제부터 다시 나가고 싶어?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서 청소부터 해야 할 거야. 먼지가 수북이 쌓였을 테니. 붓이랑 물감도 다 말라버렸을 거고. 수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화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희미하게 뛰었다. 내가 도울게. 청소도 같이 하고 필요한 재료들도 같이 사러 가자. 일주일에 2번은 아니 3번은 내가 저녁할게. 당신 그림 그릴 시간 내가 만들어줄게. 민준이도 내가 볼게.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그림만 생각해. 수지는 상우를 돌아보았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지만 그 옆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단해 보였다. 차가 광안대교로 접어들었다. 눈앞에 드넓은 바다가 펼쳐졌다. 수진의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가려면 남해 고속도로 쪽으로 빠져야 했다. 하지만 상우는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했다. 어디 가요? 길 잘못 들었는데. 아니, 우리 바다부터 보러 갈까? 상우가 제안했다. 광안리. 우리 연애할 때 자주 갔잖아. 거기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자. 부모님께는 내가 전화해서 조금 늦는다고 말씀드릴게. 광안리. 두 사람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상우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제안이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를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다. 좋았던 기억이든 나빴던 기억이든. 광안리 해변은 추석 연휴의 끝자락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소란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부드러운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는 윤슬, 그리고 갈매기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세 사람은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걸었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파도를 향해 달려갔다. 수진과 상우는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나란히 서 있었다. 어머니 문제는 이제 내가 막을게. 당신이 아니라. 상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동안 당신을 방패로 삼았어. 엄마의 짜증과 분노를 막아줄 방패.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나한테 오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어.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자조적이었다. 이제 안 그럴게. 당신은 더 이상 내 방패가 아니야.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게. 약속할게. 수지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넓은 바다처럼 자신의 미래도 다시 펼쳐질 수 있을까? 그녀는 아직 상우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거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어제의 그 남자와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적어도 달라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한편 영도의 낡은 주택에서는 옥자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가족들이 떠나간 후의 집은 유난히 넓고 휑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고독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고독은 외로웠지만 동시에 평온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녀는 어제 수진이 발견했던 자신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자신의 맹세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서랍에서 새 노트를 한 권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첫 장에 또박또박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도 며느리에게 붙이지 못할 편지의 첫 문장이었을 것이다. 해가 붉게 물들며 바다 너머로 지고 있었다. 광안리 해변의 수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상우에게 말했다. 내일 화실부터 가봐야겠어. 그것은 이혼에 대한 대답도 용서에 대한 대답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명확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 상우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러자. 내가 같이 갈게. 두 사람은 멀리서 달려오는 민준이를 향해 함께 손을 흔들었다. 깨져버린 접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소중히 모아 서로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로 삼으며 살아갈 수는 있을 터였다.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추석은 그렇게 한 가족에게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의미 있는 이름으로 그들의 시간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